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8월 11일 날 시행됐던 군무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회계정보의 신뢰성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이제 회계는 기본적으로 질적 특성을 둘로 나눕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 둘로. 근데 목적에 맞느냐? 또 한 가지는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했을 때 회계정보는 질적 특성으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이 문제 복원한 걸 보면 이 중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뢰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죠. 우선 검증 가능한 회계자료이냐. 검증 불가능한 회계자료는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두 번째,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느냐. 세 번째, 중립성을 유지했느냐.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회계정보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적시성은 당연히 해당하지가 않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에 척도에 대한 부분은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자, 명목척도의 핵심은 뭐냐면 의미가 없어야 돼요. 의미가 없는 그냥 1은 남자, 그냥 2는 여자, 아무 명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남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서열척도는 순위가 부여가 됩니다. 대상 간의 순위가 부여되니까 1등, 2등. 등간척도라는 것은 비교 가능해야 돼요. 뭐 A부터 B까지 또는 A부터 Z까지 했을 때 A는 뭐 70에서 60점 이런 식으로 간격을 주는 거고, 가장 신뢰가 높은 게 비율척도예요. 비율척도. 그래서 절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보다 늘었냐 줄었냐 등을 알 수 있는 분류, 순위, 그리고 차이를 모두 가능하게 비교할 수 있는 척도. 신뢰도가 제일 높은 게 그래서 비율척도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잘 구분되어 있는 거. 그래서 기준이 0이 존재한다, 절대 0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비율척도가 정답이 되는 거고,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계속 했던 거고요. 3번, 복제 가능한 범위의 규모가 아닌 건 무엇이냐? 자, 어떤 의미냐? 내가 A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B 기업을 또 오픈하려고 해요. 신규 오픈하려고 해요. 그런데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제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복제할 수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위험 감소 요인. A 기업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거 제거할 수 있어요. 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고객이 판단하는 거지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지 회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세금 혜택. A로 했을 때 절세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 알았으니까 B 할 때도 이 세금 혜택을 또한 볼 수도 있고요. 종업원에 대한 보상 부분. A 업체를 했을 때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니까 효과가 크더라.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셨죠? 한 번씩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제품의 원래 가격이 2,000원인데 외부 상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부 상수가 20%래요. 소비자가 물가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때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2,000원의 20%는 얼마예요? 400원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0원부터 소비자가 이거 물가 올랐네?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400원을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정답은 그러면 2번 2,400원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선생님, 1번도 맞지 않습니까? 1번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 최대화하고자 한대요. 가격 인상을. 최대화한다고 했으니까 2번이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2,000원짜리 제품을 2,100원 해도 돼요. 2,200원 해도 돼요. 근데 2,200원이 최대화죠? 2,300원 해도 돼요. 근데 2,400원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400원보다 작은 거. JND도 마찬가지예요. JND하고 꼭지 차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2,300원보다 크거나 같고 2,400원보다 작은 이 범위가 최대치라는 거예요. 이 범위가.
2,300원은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원래 가격이 2,000원이고 2,400원부터 느끼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에요. 다 답인데 이 중에 가장 큰 걸 뭐냐 물어본 거니까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00원보다는 크고 2,400원보다는 작은 게 답일 거다라고 해서 범위를 그냥 지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는 게 최대화했을 때 가장 정답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뭐 그래 나오진 않겠지만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럼 뭐가 답일까요? 최소화하려고 할 때는 1번이 답이지 않겠어요? 최소화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포함되면 돼요? 2,000원보다는 크고 맞죠? 2,100원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크고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일 거 아니에요. 최소화는. 그래서 최소화는 나올 일이 없죠. 가격은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는데 더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고객 입장,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발이 가능한 거 오픈샵. 일정 기간 동안은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유니온샵. 반드시 가입을 해야지만 회사로 입사가 가능한 거 클로즈샵. 제너럴 스트라이크라는 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이게 총파업이에요. 이건 총파업.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제너럴 스트라이크, 제너럴. 해당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총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총파업하고 있는 건 뭐죠? 지금 우체국 택배 지금 파업 중이거든요. 네, 필수 인력 남겨놓고 파업 중이에요. 이런 제너럴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예. 정답은 오픈숍이 되는 거고 6번 면접 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이고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 다시 한 번만 명확히 정리해 볼게요. 면접 시 뒷 면접자가 앞 면접자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평가 오류가 무엇이냐. 제가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건 뭐냐면 앞뒤다 보니까 앞 면접자, 뒷 면접자가 시간의 간격을 뒀느냐 안 뒀느냐에 따라서 이건 정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그래서 시간 오류라는 거는 원래 시간 오류라는 건 없어요. 시간 오류라는 말은 정확한 명칭은 없고 원래는 시간 오류가 아니라 이걸 물어보는 건 이제 최근 오류. 가장 최근에 기억된 거를 가장 크게 생각한다라는 최근 오류 기억나시죠? 최근 효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거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건 문제다 보니까 시간 오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기억했던 거를 가장 큰 가중치를 매긴다. 이런 의미로 시간 오류를 썼던 것 같고 근접 오류라는 거는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했죠? 3번에 시간적 근접 오류라고요. 시간적 근접 오류. 그래서 가장 시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그걸로 인한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시간적 근접 오류입니다. 그러면 대비 오류는 뭐냐? 대비 오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관계가 없어야 돼요. 시간의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공간에서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데 자 A하고 B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냥 이 공간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인상도 좋고 합격을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내가 면접관이면 이 사람한테 물어봤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위축도 되겠지만 나의 심리 상태가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대비 오류는 원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시간에 대한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비 오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질문지상이 시간과 관계가 앞뒤라고 했으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올바르지 않은 걸로 보고 유사성 오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유사성 오류라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나의 가치관이나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난 누구예요? 면접관.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유사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 잘 주는 거예요.
이 사람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라고요? 면접관입니다. 면접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점수를 잘 주는 건 유사성 오류. 상동적 태도로 저는 복원을 했었는데 상동적 태도는 고정관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이게 비슷해요. 고정관념이든 사상이든 가치관이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나와 유사한 거. 고정관념이 아니더라도 나와 신체적인 게 비슷해요. 제가 머리가 좀 큰데 이 면접관이 머리가 커요. 그럼 고정관념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유사성 오류. 이해되시죠? 나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상동적 태도. 상동적 오류라는 거야, 그게. 그 차이는 있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나. 면접관 나의. 이해되시죠? 이게 보고 문제다 보니까 그러한 걸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7번 문제.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걸 고르네요. 동기부여 올바른 것. 당연히 3번이죠. 성취 동기 이론은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죠. 정답은 당연히 3번이고. 자,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 관계 욕구가 잘되면 성장 욕구가 커진다? 바뀌었죠.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좌절되면, 그러니까 성장 욕구가 좌절되면 관계 욕구가 다시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관계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먼저 성장 욕구를 충족해서 실패하면은 관계 욕구로 오는 거지. 관계 욕구가 좌절됐다고 성장 욕구가 커지는 게 아니다고요. 바뀌었다고요, 여러분들. ERG잖아요. ERG. 자, 그 다음에 매슬로 욕구에서 계층 단계 틀렸죠?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실현이 와야 되죠. 틀렸죠. 하스버그의 동기위생유론에서 직무 수행에 만족하는 것을 동기요인, 불만족하는 것을 위생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분명히 이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 꼭 좀 알아두시고 정리해 주실 필요가 당연히 있죠. 신뢰도 분석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건 무엇이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는 거. 신뢰도 측정 방법이고 대체 형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 대체 형식으로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고 검사해 보는 거예요. 집단 비교법이라는 것은 신뢰도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이라 했어요? 타당도. 그렇죠? 타당도 분석이었죠. 정답은 4번이고 9번 문제. 변동비가 140만 원일 때 목표이익률을 30%를 잡았다. 세탁기 한 대 가격은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뭐 공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공식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변동비가 140만 원인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변동비를. 근데 목표이익률을 30%를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매출에다가,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매출에다가 비용을 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매출에다가 비용을 빼면은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목표 이익. 이거 공식은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170만 원이 목표 이익 또는 이익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똑같은 원리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세탁기 한 대 가격을 얼마로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세탁기 가격 한 대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지만 변동비가 얼마래요? 140만 원. 목표 이익률은 30%.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뭘 빼야 돼요? 30%. 그래서 뭐의 30%? X의 30%. 됐나요? X의 30%. 곱하기 0.3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뭘로 나눠요? 대수로 나눠요. 그럼 그게 얼마가 된다? 140만 원이 되는 거죠. 140만 원. 그러니까 나눌 필요는 없겠네요. 이게 자체가 전체니까. 그럼 얼마가 된다? 140만 원이 된다 이거죠. 140만 원.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X는 2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됐죠? 네, 나눌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문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역시 여러분들 핵심을 보셔야 되는 것은 속성을 중시한다. 특정 속성. 여기서 말하는 어떤 속성이에요? 화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네요. 화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TV를 결정하는 거 사전 편집식. 사전 편집식은 핵심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TV 볼 때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좋으면 사는 거예요. 가격 필요 없는 거죠. 사이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화질만 좋으면 사는 이런 거죠. 자, 그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 보완적인 접근이 있고 비보완적인 접근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전 편집식이라든지 결합식이라든지 분리식이라든지 순차적 제거 이건 모두 다 뭐예요? 비보완적인 접근법이죠. 비보완적인 접근법. 그리고 뒤에 이론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요거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요거 좀 잠깐 보세요. 10번 문제.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이 좋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구매한다는 걸 표현을 한 거고 물건을 구매할 때 두 가지 방법, 보완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비보완적인 방법이 있는데 보완적인 접근 방법에는 다속성, 태도 모델이라고 해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속성에 제품별 점수를 곱해서 전체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물건 구매할 때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속성들을 쭉 적어서 이거는 곱하기 0.3, 이거는 곱하기 0.2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까칠한 사람은 굉장히 세상 살기가 힘든 사람이겠죠. 시험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비보완적인 접근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사전 편집식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선택하는 거. 여기선 TV 화질이었고요. 순차적 제거식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 부조화 감소 이게 비슷한 개념인데 속성별로 충족시켜야 할 수준을 설정을 해서 그 설정에 미치지 못한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중에 나는 가격은 50만 원 이하 거만 사겠다. 근데 50만 원 넘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가격은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결합식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 수용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순차적 제어랑 반대죠. 최소 수용 기준을 정하고 속성에서 수용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뽑는 결합을 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분리식이라는 것은 각 대안에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 수용 기준을 설정해서 분리식. 이거는 반대. 결합식이 역시 반대 개념으로 하나씩 분리하고 하나를 합쳐서 하는 거죠. 그런 방법입니다. 정답은 여기서는 사전 편집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요건 어차피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11번 소프트웨어 개발 시 관리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 문제에도 역시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의 문제 있는 건 아닌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폭포수 방법. 폭포수 모형. 폭포수 모형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모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폭포수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부터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기획부터 완성품까지 한 번에 하나의 제품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물건을 제작을 할 때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한 번에 하나의 제품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하나의 제품을 딱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할 수가 없어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걸 폭포수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프로토타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가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그래서 이거는 미리 샘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제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고객에게 평가를 받아요.
이건 고객일 수도 있고 뭐 소비자일 수도 있고 고객에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유연성이 굉장히 좋겠죠.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했습니까? 근데 고객이나 소비자께서 이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바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바꿀 수 있는 거. 예, 이거를 다른 말로 애자일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 자, 그래서 11번에 보면 폭포수 모형은 순차적인 관리 방법이다. 맞습니다. 2번, 폭포수 모형은 유연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유연성이 높은 거는 아니죠. 폭포수 모형이 어떻게 유연성이 높아요? 한번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내려오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애자일 모형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프로토타입 모형 동일한 겁니다.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적기 출시가 가능하다. 애자일 모형은 팀의 사교, 업무원의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12번으로 넘어와서 직무특성 이론에서 핵심 직무특성 이론이 아닌 건 무엇이냐? 자, 5가지 직무특성 이론이 있었죠. 없는 건 과업 책임성은 아니고 과업 중요성이었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종류. 과업의 중요성이다. 이거 직무특성 이론 올드햄 기억나시죠?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에 대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 빠져있는 게 있는데 빠져있는 게 바로 피드백이 빠졌네요. 5가지 중에 자율성, 과업 정체성, 기술 다양성, 그리고 과업 책임성이 아니라 과업 중요성, 그리고 피드백을 하나 넣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실까요? 네, 조금만 켜주세요. 에어컨. 네. 자, 13번. 브랜드 산안의 전략적 활용 방법 및 브랜드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무엇이냐? 브랜드 확장은 기본적으로 라인 확장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라인 확장을 동일한 상품 범주에 추가된 신상품에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브랜드가 신상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 정확하고요. 라인 확장은 수직, 수평, 수직. 알겠죠? 수직입니다. 수직. 신제품을 계속 내놓는 거고 라인 확장을 하는 시기는 언제다? 성숙기. 아시겠죠? 성숙기에 라인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직적 라인 확장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대로인데 신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가격이 낮거나 높은 경우를 가리키며 수평적 라인 확장이라고 되는데 사실 수평적 라인 확장은 우리가 다른 걸로 카테고리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 상품과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다른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카테고리 확장은 기존 브랜드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신상품을 만드는 거죠. 이게 수평적, 이거는. 그래서 수평적.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두 상품 범주 간에 유사성이 높을수록, 잘 보세요. 유사성이 높다, 카테고리 확장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유사성은 상품과 상품 사이 유사성을 의미하고 브랜드는 이미지와 상품 사이의 유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미지와 상품 사이의 유사성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네시스의 어떤 이미지, GV70, GV80이 이미지가 비슷할 거라는 것을 유사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확장에 대한 부분에 2가지 라인 확장과 카테고리 확장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라인 확장은 수직적 확장, 카테고리 확장은 수평적 확장, 전혀 다른 범주의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수평적 확장. 아시겠죠? 라인 확장이 아닌 카테고리 확장입니다. 그거는 2가지에 대해서 꼭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14번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 방법이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촉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건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소비자 대상. 1번에 보시면 프리미엄은 우수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소비자에게 판촉 행사를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행사를 하는 거죠. 일반 고객이 아닌 우리 회사를 많이 이용한 백화점도 VIP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더 주겠다.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VIP가 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 대한 판촉 행사인 거고 현금 환급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보통 리베이트 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우리 회사에 약을 써주면 현금으로 다시 일부분을 돌려준다든지 리베이트 한다, 리펀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베이트, 리펀드, 현금 환급도 소비자 대상으로 판촉 행사하는 거고 샘플로 미리 줘보는 거죠. 샘플도 모두 다 소비자에 대한 행사예요. 근데 푸시 서비스도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판촉 행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푸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에게 사라고 밀어붙이는 건데 판촉 행사로 봤을 때 이거는 소비자가 아니라 푸시 시스템은 중간상이죠. 중간 소매업상, 중간 소매상에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양유업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한때. 왜냐면 편의점에 자기네들의 유제품을 뭐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을 밀어넣기 한단 말이에요. 밀어넣기. 편의점에. 그럼 편의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간상이죠. 남양유업 거를 사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간 지난 거 다 팔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푸시 시스템 자체는 중간상이에요. 중간상.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리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알고 있는 것 중에 쿠폰.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뭐냐면 할인. 가격 할인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한번 정리해보시고 15번 산업재에서 가장 적합한 촉진 믹스는 무엇이냐? 산업재는 일반 소비재랑 좀 다르다고 했죠. 산업재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적 판매를 통해서 바로 산업재에 대한 시장의 성공 여부가 가려지는 거죠. 좀 쉬운 문제죠. 두 가지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촉진 믹스를 결정을 할 때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표적 고객 수가 적고 집중화되어 있으면 집중화되어 있고 거래 단위가 큰 거다. 여기서 제일 효과적인 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인적 판매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산설이 필요한 제품 인적 판매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복잡한 것들은 판매하면 된다라는 거지 인적 판매가 효과적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소비재에서 판매할 때 어려운 제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단순히 구매하면 사용법 같은 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인적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라는 거지 소비재가 인적 판매가 효율적이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고 표준화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적 판매 필요 없죠. 그냥 광고 홍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에게 직접 넘어오는 B2C, 얘는 B2B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계속 나오는 문제죠. 수직적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수직적 통합 시 관리의 유연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많이 헷갈리는데 유연하다라는 말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기본인데 그거보다 앞에 관리의 유연성, 관리의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자, 원재료를 주고 조립을 하고 제작을 한다는 거죠. 판매를 해요. 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이거는 제조하는 업체예요.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어떤 유연성이 높아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래요? 뭘 물어봤어요? 관리의 유연성이죠. 자, 내가 원재료를 공급하는 이 회사를 합병을 해봤어요. 통합을 해봤는데 이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예요. 500톤이다. 그런데 내가 조립해야 되는 게 500톤이 아니라 300톤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 200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거 관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얘를 통합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500톤이 생산이 되더라도 500톤 안 받아도 돼요. 300톤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재료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은 200톤 이거를
다른 회사에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의 유연성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통합을 하면 관리의 유연성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떨어집니다. 관리의 유연성은 뭐 재고 관리가 됐든 어떤 관리가 됐든 유연성이 낮아져요. 자, 그래서 수직적 통합의 장점과 단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제가 여러분 책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수직적 통합을 했을 때 장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유통망 확보, 공급원 또는 유통망 확보를 어떻게 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싼 가격으로.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원료부터 제품까지의 기술적인 일관성을 보유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증대로 해서 외부 환경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경에 대한 늦은 대응. 왜 그러느냐? 왜 늦은 대응이냐? 원래 원재료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의 독보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원재료의 품질을 더 높이려고 생존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장 변화에 대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좀 늦어지고 바로 이 부분이죠. 조직의 유연성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의 악화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값싼 외부 공급원 이용이 불가능하고 대규모 생산이 되지 않으면 원가가 상승할 수 있고 상이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체크 한 번씩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은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미끼 상품이잖아요. 미끼 상품. 포획 제품 가격 결정.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층 흡수 가격 정책은 뭘까요? 상층 흡수 가격 정책. 이거는 상류층에게 먼저 제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층 흡수는 고가로 내놔서 상류층에게 공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후 시장은 중산층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가에서 저가로 내려오는 거를 상층 흡수 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상층 흡수 가격 정책. 그리고 3번에 침투 가격 정책은 무조건 저가로 가는 거죠.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무조건 저가.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 이거는 한 번 판매한 고객이나 한 번 판매한 회사에 다음에 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미 한 번 구매했던 회원은 뭐 10%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쓰는 거죠.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은.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포획 상품, 미끼 상품이다 이거예요. 면도기를 구매했으니까 다음에 그거에 맞는 면도기를 또 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등 해결 협상 이론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갈등 이론 나올 만한 건 두 가지밖에 없죠. 이거요. 강성 입장이냐, 연성 입장이냐.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돼요. 강성 입장의 목적은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처럼 강성 협상의 목적은 무조건 협상 입장이 굉장히 강성이에요. 연성 입장의 협상은 위협에 굴복하는 거예요. 네, 위협에 굴복하는 거. 강성 입장의 협상 포지션의 변화는 초기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모두 맞아요. 하지만 4번에 연성 입장 협상자의 태도는 협상 이슈는 강경하지만 상대 사람에게는 부드럽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성 입장은 모두 부드러워요. 협상 주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두 부드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 부드러운 거. 그럼 거기에 있는 협상자의 태도는 협상 이슈에는 강경하지만 상대에게 부드러운 거는요. 원칙 협상이죠. 원칙 협상. 그러니까 협상의 기본이 그거예요. 내용, 주제나 내용에는 강하고 사람에게는 약한 것. 이게 이제 협상의 원칙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근데 연성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둘 다 부드러운 거예요. 좀 유한 거죠. 사람에게도 유하고 내용에도 유한 거.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셔와 유리의 갈등 협상 이론 나올 만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19번 문제 역시 또 나왔죠. 아주 기본적인 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여행사가 호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각화 전략이다. 왜 그러냐면
여행사는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해서 여행을 시켜주는 거지 호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혀 새로운 거죠. 전혀 새로운 상품이니까 다각화 전략이다. 맞습니다. 신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런칭하는 거예요. 다각화 전략 맞고요. 아기 비누를 성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 침투? 아기 비누를 성인이 쓰는 시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시장 침투 전략이 아니라 시장 개발 전략이죠. 시장 개발 전략. 정답은 2번이고요. 영화 상영 중에 간단한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시장은 똑같죠. 영화를 보는 시장은 똑같습니다. 고객층도 똑같아요. 고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품 개발 전략 맞고요. 기존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시켜 성공하느냐는 시장 개발 전략이다. 시장 개발 전략이라고 봐야 되죠. 시장을 새롭게 개발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로 개발하는 거. 그래서 19번 문제 정말 중요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다각화 전략, 제품 개발 전략, 시장 추구 전략, 시장 개발 전략.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0번 제품 수명주기 또 나왔네요. 성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성숙기, 바로 이익이 극대화되고 판매도 극대화가 되지만 쇠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라인 확장을 해야 되는 시기이죠. 정답은 4번. 판매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과잉 생산이 초래된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과잉 생산이 초래되진 않습니다. 왜요? 이미 시장에서 1등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거든요. 과잉 생산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기존 제품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라인 확장이 발생한다? 아주 정확하죠. 라인 확장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입기부터 쇠퇴기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매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판매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판매 성장률이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장기, 그렇죠. 성장기죠. 성장기. 둔화되는 시점이 성숙기. 됐죠?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 그러면. 투자 비용은 줄이고 마케팅을 더욱더 활발히 해야 되는 것은 어딜까요? 투자 비용은 줄이고 마케팅은 더욱더 활발히 해야 되는 시기는 어딜 것 같으세요?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근데 마케팅은 조금 더 해야 된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장기에 투자 비용을 줄이면 안 되죠. 성숙기에도 안 되죠. 성숙기를 유지하려고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BTS 갖다 박아야 된다니까요. 쇠퇴기죠. 쇠퇴기예요. 쇠퇴기의 핵심은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를 접지 않는 이상 마케팅은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돼요. 네, 마케팅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마케팅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마케팅을 함으로써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효율을 높여야 되고 돈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이것만 나오면 딱 쇠퇴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거죠. 자, 21번. 다음 중 경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건 뭐냐. 의외로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수탁 경영층, 전문 경영층 두 가지 기억나실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새롭게 등장한 경영자가 있는데 회사가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각 분야에 맞는 전문 CEO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CEO라고 하는데 CEO 말고 CFO, COO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말 있죠. 왜요? 전문적인 분야의 사장들을 두는 거죠. 전문 경영자가 반드시 등장해요. 수탁 경영층이라고 있는데 수탁 경영층은 뭐냐면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최고 경영자예요.
최고 경영자입니다. 수탁 경영층은 중간 관리자가 아닙니다. 수탁 경영층은. 그 정답은 4번이에요. 수탁 경영층은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경영 능력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최상의 계층이지 중간 경영층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상의 경영층.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것은 1번, 2번, 3번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문 경영자는 3번에 보시면 단기적인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자는 정규직으로 뽑지 않죠. 다 계약직으로 뽑죠. 다. 우리 회사에 재무 관련된 부분, 금융 관련된 부분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2년, 3년 계약해서 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축구 감독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CFO 같은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전문 경영직을 두는 거죠. 그래서 단기라는 말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보기 설명하는 것은 근무제는 무엇이냐? 업무가 많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적을 때는 일을 더 적게 하는 시차 출근형이나 집약근무형, 뭐 근무시간 선택형, 재량 근무형 이걸로 나눈대요. 탄력근무제가 되겠죠. 원하는 시간에 와서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탄력근무제. 23번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래요. 당기는 기간, 순이익은 순이니까 모든 걸 다 뺀 거예요. 간단하게 매출, 이걸 다시 말해서 수익에서 뭘 뺀 거예요? 비용을 뺀 거죠. 어렵진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순이익이라는 말, 이 순이익 말은 모든 비용을 다 뺀 거예요. 모든 비용을 다 빼요. 이해가시죠?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게 영업이익이 있죠. 이해되시죠? 영업이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맞는데 비용도 맞는데 모든 비용을 다 뺀 게 아니죠. 이해되시죠? 법인세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얘는 빼야 돼요. 감가상각은 얘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감가상각은 안 뺍니다. 여기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안 빼죠. 감가상각을 어떻게 빼요? 차이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시험대 나올 때도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올 만한 게. 그래서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이니까 여러분들이 발생시킨, 이 기간 동안 발생시킨 모든 매출액에다가 모든 비용을 다 빼버리시는데 빼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 이거죠. 뭐예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놔둬야죠. 그래서 자, 문제 보면 영업이익은 매출이죠. 영업외이익도 매출이죠. 그러니까 25만 원 더하기 4만 원. 그거 얼마죠? 29만 원. 거기서 뭘 빼야 돼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니까 빼요. 근데 이자 수익이었으면요. 이자가 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느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10% 이율로 돈 받을 수도 있어요. 기업끼리 많이 하거든요. 이자 수익이면 더해야죠. 이자 비용이니까 뺀 겁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자 비용이니까 빼야 돼요. 10,000원 빼야죠. 그리고 감가상각을 안 뺀다고요. 아시겠죠? 놔두고 대손상각비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돈 빼야죠. 나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빼야죠. 당연히 8,000원. 그래서 25만 원하고 4만 원 더하니까 29만 원에서 10,000원하고 8,000원을 빼면 27만 2천 원이 되겠죠. 차이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다 이거예요. 24번으로 넘어가서 대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 딱 세 가지예요. 대기업의 사업 전략, 경영 전략, 기업 전략, 기능 전략. 이익 전략이라는 건 없습니다. 25번 뭐 너무 쉬운 문제죠? 52 5요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이타성, 양심성 그리고 4번에 시민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빠졌죠? 신사적 행동. 다른 사람이 없어도 신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예의, 신사적 행동과 예의 5개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시민 행동
5가지. 예, 이론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2018년도 8월 11일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이 정도만 나오면 80점까지는 다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19년도 거 하겠습니다.